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봅니다. 여심 저격, 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혜란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방금 국회 속 보셨던 것처럼 다음 주에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고가 되어 있어서 슈퍼위크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요. 슈퍼위크를 앞두고 이진숙 교육부 총리 후보자,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중점 인사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선 지금 총공세를 벼르고 있지만 여당 측에선 이게 치명적인 문제는 아니다. 이 청문회를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지금 그 송민영 장관이 유임되어서 16명의 후보자인데 과연 낙마가 나올지 아니면 임명순으로 갈 수 있을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일환 대변인부터 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낙마 무조건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온다. 네. 몇몇 후보자의 경우에는 좀 치명적인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셨던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제자의 논문 표절 의혹이 있죠.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네. 급하게 베끼다가 오탈자 비문까지 그대로 베꼈다는 것까지 증거가 나와 있어요. 제자들 논문하고 최소 11개가 20에서 45% 표절률을 보였는데 학계에서는 15% 이상이면 이걸 표절로 판단을 합니다. 말하자면 제자들의 논문을 11개를 그냥 베껴서 본인의 연구 실적으로 포장을 한 거죠. 이런 것은 사실은 굉장히 윤리, 교수로서의 윤리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덕성과 또 앞으로의 공직 수행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거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교육부 장관을 할 때 이 비슷한 일탈행위가 있을 때 과연 그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네. 이것을 과연 지휘 감독할 수가 있겠는가. 본인이 그렇다는 걸 지금 전 국민이 다 알게 된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강선우 후보자의 경우는 지금 사실은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낙마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리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처음에 이야기가 의혹이 제기됐을 때보다도 점점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본인이 해명을 한 것이 또 거짓인 게 바로 드러나고 이런 식이어서 보좌관을 5년 동안에 46명을 면직시켰죠. 네. 이게 사실은 고용관계, 개인의 고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고 딱 업무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시켰다든지 자기 집에 있는 변기가 고장났으니까 수리를 맡겼다든지 이런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건 직장 내 괴롭힘인 거죠. 인사권을 이용해서 갑질 중에 이런 갑질이 없을 정도로 좀 심각한 문제가 지금 노출이 되었습니다. 네, 이 부분도 당연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굉장히 큰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보이고 네. 또 한 분만 더 지적해보자면 네네. 우리 정은경 후보자의 경우에는 문재인 정권 때 질병관리청장이었죠. 이분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었을 그렇죠. 겁니다. 네. 코로나 시국에 진두지휘하면서 열심히 하셨던 건 알지만 그때 우리가 얼마나 마스크 품귀 현상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전 국민이 마스크 한 장에 정말 몇천 원씩 줄을 서기도 해요. 네, 귀하기도 힘들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관련된 업종에 투자를 했다라는 점, 이 부분 정말 또 치명적입니다. 이런 사람한테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보건을 맡길 수 있겠는가? 다시 또 그런 보건의 그런 재난 상황이 닥쳤을 때, 네. 그런 응급 상황이 닥쳤을 때 과연 보건복지부의 수장으로서 신뢰를 얻어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 정보가 이용되지 않겠는가라는 네. 의혹이 있는 것만으로도 부적절하다고 보입니다. 네, 김일환 대변인께서 이런 쟁점들을 거론하면서 결격 사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는데 지금 이게 다 소명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방에서 고등교육에서 직접 이끈 리더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제자의 논문 활용을 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학문적인 윤리 차원에서 조금 더 검증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자녀의 조기 유학 문제들도 있고요. 근데 대한민국의 교육을 이끌어 가야 할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분의 교육 철학이나 방향에도 저는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청문회에서 본인이 소명을 하고
그리고 국민적으로도 어느 정도 동의를 받고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도 특히 뭐 아동이나 여성 관련된 법안을 많이 발의를 하셨고 그 부분에서 노력을 하셨는데요. 말씀하신 뭐 갑질 부분이라든지 뭐 과거의 발언들 좀 일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그 대한민국의 청문회 제도 자체가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청문회를 할 때 정책적인 입장이나 리더십, 뭐 윤리 기준 이런 네. 것들을 주로 평가를 하게 되고요. 특히 뭐 과거의 입법 활동이나 이해관계가 있었는지, 정책적인 일관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공개적으로 이렇게 증언에 참여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책을 묻고 자질을 평가하는 그런 청문회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너무 개인적인 부분, 특히 가족에 관한 부분, 그리고 뭐 친척이라든지 너무나 좀 사적인 영역까지도 네. 침범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은 사실 저는 여야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청문회 제도 자체가 조금 더 변화되어야 할 부분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능력 중심 그리고 네. 또 개혁 의지가 있는 분들을 위주로 이렇게 인사를 책정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저는 국민의 여론도 지켜봐야 하고요. 민심이 천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는 따라야 할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국민의힘 쪽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의 사퇴 이후에 국민의힘이 혁신으로 가는 그 길에 좀 뭔가 제동이 걸렸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국민의힘 윤희숙 혁신위가 출범을 하면서 또 1호 안건을 내놨습니다. 근데 지금 평가가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지난 과오를 당원 당규에 명시하겠다. 자, 이게 가장 높은 수준의 과거 단절인데, 하지만 이 핵심은 인적 청산이 빠져 있다라는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과연 이 국민 눈높이에 맞고 또 지지율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혁신의 조건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저희가 좀 논의를 해보고 싶거든요. 먼저 김혜란 대변인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혁신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아쉬운 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 청산이 사실은 핵심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좋은 그리고 되어야 되는 당위성과 실제로 그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는 좀 따로 봐야 되겠죠. 그 안철수 혁신위원장 사퇴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본인이 원하는 사람으로 혁신위원 인선도 못한 채로 그 문제가 뭐 있고 또 인적 청산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사퇴했습니다. 이제 며칠 새 그 입장이 바뀌어서 뭐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그걸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본인도 뭐 나한테 그런 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인적 혁신은 아마 할 권리가 없을 거라는 걸 전제하에 그렇다면 어떤 것으로 과연 국민들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 돌이킬 수 있을까 이런 걸 바라보면 현실적인 대안은 사실 전당대회를 기다리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 않고 뭐 어떤 당대표의 강력한 리더십 없이는 뭐 3년이나 남아있는 총선에서 불출마 선언을 한다든지 이런 게 지금 한 달 남은 임기에 혁신위원장이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이 일단 사실은 아쉽고, 하지만 당헌에 그 우리 당의 과오를 기록하겠다, 그리고 사죄한다고 했죠. 거의 첫날부터 그렇게 했는데 이게 국민들 눈높이에는 당연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 당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오기에 이만큼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마 불과 한 2, 3개월 전만 해도 이런 이야기가 당원들 마음속에 좀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당원들 누구도 더 이상 윤 대통령 부부를 뭐 수사로부터 보호해야 된다거나 뭐 탄핵하지 않고 그 당시에 윤 대통령이 계속 대통령직을 유지했었어야 한다거나, 그래서 그때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좀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당원들이 많이 깨닫고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원래 이렇게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지금 당헌에 그 윤 대통령 부부와의 이 절연에 대해서 아예 넣겠다. 그게 가장 강력한 뭐 혁신이다라고 말하는 것의 진정성은 뭐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조치이고 또 이제는 당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치이기 때문에 아마 전당원 투표 이제 뭐 해서 뭐 그게 사실 전당원 투표라는 게 당원 투표로 당원에 아직 나와 있진 않지만 아마 여론조사 형식처럼 되는 거죠. 그 의사를 물었을 때 대부분의 경우에 아마 찬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여질 것이다. 정우대 의원께서는 이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당원에 뭐 과거를 뭐 반성하겠다, 역사적 반성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부분은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빠졌죠.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저는 지금 따지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문제의 출발점이고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그 내용이 없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한 명에게 그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그 계엄이 잘못됐다고 말을 한다면 사실은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건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고요. 말씀하신 대로 인적 청산, 인적 변화가 저는 가장 중요한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혁신과 개혁이 되고 있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금 19%까지 내려갔습니다. 이게 국민의힘이 창당 이래 최저 지지율이라고 하는데 지금 주로 의원들의 구성을 보면 TK나 PK 지역으로 좀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될 수 있는 지역의 의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 주민들에게만 잘 보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TK, PK 의원들은 지금 대다수가 지역구에 내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구에서 지역구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 지금 절박함도 없고 변화를 해야 할 이유도 없다.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변화해야 할 것은 특히 TK, PK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또 3선 이상 의원들은 나는 이 지역 포기하겠다. 그리고 나는 험지로 가겠다. 수도권으로 가겠다. 아니면 호남으로 가겠다. 이런 결단을 내리실 수 있는 분들이 전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랬을 때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 진정성을 이렇게 의심하지 않으실 수 있는 건데 지지율, 당의 지지율이라는 건 단순히 숫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들이 얼만큼 신뢰를 하는가라는 문제인데요. 지금은 더 이상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양 날개로 난다고 하는데 저는 더불어민주당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날개가 살아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과감한 인적 쇄신 그리고 그 기존의 기득권을 가졌던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먼저 솔선수범을 보이는 것을 국민 앞에 보여줘야지만이 감동이 있다. 그래서 그 변화는 진정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지금 이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이슈 띄우기에 나선 것 같습니다. 안철수, 조경태 의원은요, 인적 청산을 강조하고 있고요. 나경원, 장동혁 의원은 통합을 강조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공식 활동을 재개하면서 당권 도전을 예고를 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 지금 이 전대 구조가 상당히 복잡해질 것 같은데 그 안철수 의원도 최근에 한동훈, 김문수 후보 같이 경쟁하자, 나와라 이런 메시지를 냈더라고요.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네, 한동훈 전 대표께서 출마를 할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아마 지금 그 여러 가지를 놓고 숙고 중인 걸로 알고 네. 있고, 다만 지금 이미 그 비슷한 방향의 그 혁신을 논하는 조경태, 양향자 이 두 분 의원들은 출마를 선언하셨죠. 네. 네. 조경태, 양향자 의원, 또 안철수 의원, 또 우리 김문수 전 후보의 경우에 아마 당의 쇄신을 위한 어떤 그 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아마 인적 청산에 대한 이야기도 각자 어느 정도까지 필요하다라는 네. 이야기 할 것 같아요. 이런 혁신안을 가지고 전당대회에서 겨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그에 반대로 나경원 의원이나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 특히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자 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의하면 왜 우리 맨날 사과만 하냐, 이렇게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사과의 의사가 없다라고 뭔가 반박했다라기보다는 지금 이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강성 지지층에게 좀 호소하는 행보를 네. 보인 거죠. 만일 이런 지지층의 호소만으로 전당대회에서 다시 당대표가 그런 입장으로 탄생한다면 지금 막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통합을 강조하면서 좀 비슷한 지금 맞습니다. 입장이잖아요. 네. 분명히 우리 전통적인 지지층에게 호소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려고 할 텐데요. 네. 지금 우리 당의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어제 NBS 여론조사에 이어서 전국 지표조사에 이어서 오늘 갤럽 조사에 있어도 10%, 19%, 18%의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2배 반에도 못 미칩니다. 지금 민주당 지지율에. 네, 네. 오늘자 조사에서는 갤럽 조사에서는 TK에서도 지금 민주당보다 지지율이 낮아요. 지금 이대로 만약에 지방선거를 치렀을 때는 전국에 어떻게 보면 대구시장, 경북도지사마저도 놓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최악의 경우에 우리는 항상 그 2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멸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 지방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이 쇄신의 필요성이 현실적으로 내년 출마를 앞둔 사람들은 이대로 당이 가면 안 될 거라는 필요성이 그렇죠. 예, 그 목소리가 점점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는 아마 전당대회에서 큰 호응을 얻기는 힘들 것 같고 어떤 혁신안을 가지고 어떻게 당을 쇄신하고 인적 청산에 대한 비전도 제시하고 네.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까 이것들에 대한 경쟁이 결국엔 될 것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지금 이 출사표를 확실하게 던진 의원이 4명이고요. 후보군까지 더하면은 이 국민의힘 전대판이 상당히 좀 커질 것 같다 이런 예상이 좀 드는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 이재명 대통령의 충성 경쟁하는 민주당 전대보다는 훨씬 더 좀 의미 있는 그런 경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측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볼 때 좀 어떻습니까? 저는 전대에서 가장 사실 이런 표현 써서 그렇지만 멍청한 말이 네. 전대가 흥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입니다. 사실은 전대는 흥행을 하기 위해서 저는 열리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전당대회고요. 전국의 이제 당원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당이 어떻게 방향을 설계해 나갈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많은 분들이 지지를 해주고 흥행을 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지만 그 관심이라는 것이 희망에 대한 관심인 건지 아니면 조롱하고 비난에 대한 관심인 건지에 대한 구분은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게 우리가 수술을 할 때도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치료를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 저는 재건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단순히 뭐 벽지 하나 바꾸고 가구 하나 바꿔서 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안철수, 조경태, 나경원,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는 현실의 문제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지금 하마평에 오르는 한동훈, 김문수 네. 과거 후보 같은 경우도 저는 얼마나 국민의힘을 개혁할 수 있을지 이게 걱정스럽습니다. 사실은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 상식선에서만 정당을 복원해도 되거든요. 과거에 그 한나라당이었나요? 천막당사를 짓고 국민 앞에 정말 사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사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 마음이 되게 약하세요. 그렇게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고 정말 뭐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고 하면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분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이거든요. 근데 왜 지금 국민의힘이 과거 탄핵 때보다도 더 지지율이 낮겠습니까? 그 말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직 정신 더 차려야 된다. 아직 차리지 못했다라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특히 뭐 극우 이미지가 아직도 남아 있고요.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미는 세력들이 아직도 존재를 합니다. 네. 사실 이 세력과의 완전한 절연을 선택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세력을 누가 만들었냐는 거죠. 윤석열 혼자 만든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보이지 않게 그 권력의 특권을 누렸던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는 겁니까? 언론에 드러나지도 않고요. 그 뒤에 숨어서 자신들의 그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와서 사과를 하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그들이 더 큰 정치인으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것인데 그런 용기가 저는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민주당 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당권 레이스 출발 첫날에 정청래 의원은 전북을, 박찬대 의원은 여론을 공략을 했습니다. 두 후보 모두 한 목소리로 선의의 경쟁과 화합하는 결과를 함께 말했습니다. 과연 이 선거가 과열됐을 때도 지금처럼 이렇게 훈훈한 모습을 유지를 할 수 있을지 이게 과연 관건일 것 같은데 정은혜 의원께서 좀 어떻게 그 민주당 당권 주자들 좀 앞으로 어떻게 경쟁하게 될지 예측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어제 그 공식적으로 후보로 등록했고요. 정청래 후보가 1번, 박찬대 후보가 2번이 됐습니다. 근데 두 분 아시겠지만 캐릭터상, 성격상 너무 다르십니다. 좀 다른 분위기가 느껴지죠. 네, 그래서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강한 민주당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의 투쟁력과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만들겠다. 네.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는 중도층과 수도권 민심 그리고 민주당과 당정의 조율을 내가 할 수 있는 적임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뭐 두 분이 경쟁을 하고 있지만 저는 경쟁이 아닌 동행의 관점에서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특히 정청래 후보는 박찬대 의원은 유능하고 실력 있는 분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네. 박찬대 후보는 정청래 의원은 민주당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누구보다 깊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이건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라 경쟁보다는 공동체를 중시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가치를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달에 그 전국 순회 경선을 해서 8월 2일에 후보자가 결정이 될 텐데 저는 지금 그 두 분이
성격은 다르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의 성공 그리고 내년에 지방선거의 승리 그 가치는 같기 때문에 결과는 같기 때문에 어느 길로 가느냐 그 부분은 저는 우리 당의 당원분들 국민 여러분들께서 현명하게 선택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김혜란 대변인의 생각도 조금 들어볼게요. 국민의힘의 지금 당권 레이스랑 좀 다른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뭐 남의 당 이야기라서 저는 뭐 네네.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예, 보고 네, 있습니다. 뭐 솔직하게 말씀해 네. 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되게 그냥 이게 그 소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명심과. 네. 네. 그런데 김어준 씨, 방송인 김어준 씨가 굉장히 네. 지금 민주당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큰데 정청래 후보를 뭔가 이게 측면 지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고 있죠. 그 부분이 좀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 네.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보다가 갑자기 어제 날벼락처럼 우리 당에 약간 불똥이 튀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죠? 박찬대 그 전 원내대표께서 그 내란 특별법을 발의를 해서 100명 넘는 의원들이랑 네네. 같이 내란 특별 재판부도 설치하고 뭐 내란범의 경우에는 사면이 불가하고 되게 강하게 나왔죠. 네. 우리 당하고 관련 있는 거는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은 국고보조금을 중단하겠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우리 당을 당연히 뭐 우리 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계엄 이후에 우리 당이 수령한 국고보조금이 벌써 100억이 넘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끊기면 아마 당을 운영하기 힘든 사실상으로는 정당이 해산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일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무리한 입법 이런 좀 과격한 평상시 성격과 좀 달라 보이는데 그 뭐 워딩도 그렇고 과격한 입법은 본인이 그 당대표 선거에서 좀 불리해서 네.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명심을 등에 업고도 좀 차이가 나니 지지율이 당내 지지율이 좀 처지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지만 그래서 그 선거 결과가 불안하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당은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이라고 하기에는 우리 대한민국을 바치고 있는 양 날개의 보수 정당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당이 그 당시 당대표가 실제로 그 불법 계엄이라고 선언하고 가서 해제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또 우리 당 의원들의 일과 같이 하지 않았으면 탄핵안 자체가 탄핵 소추안이 의결이 안 됐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전국 타겟책으로 사실 이런 법안 무리하게 지금 네. 예, 제안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 상대당 이야기할 때 더 눈빛이 반짝이시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 주제 하나 남아 있는데 짧게 한번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미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전시작전권 환수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거 일전에 김혜란 대변인께서도 좀 이 우려를 하시면서 이 얘기를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한미 양국이 관세, 국방비 협상과는 별도로 이 전작권 환수 문제를 협의 중이다라고 합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협상을 하라고 했더니 안보를 결국 포기하냐 이렇게 맹공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시점에서 나온 전작권 문제 어떻게 봐야 할지 김혜란 대변인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짧게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방미를 하고 나서 9일날 귀국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이 관세 협상을 지금 전작권 전환과 패키지 딜로 협의하자 뭐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것이 지금 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지금 충격적인 이야기인데요. 안보를 이제 돈 문제, 그 통상 문제랑 같이 뭐 묶어서 하겠다는 발상인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원래 여태까지는 이 안보하고 통상 문제는 일부러 정확하게 분리해서 협상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같은 선상에 올리는 순간 우리가 지금 뭐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안보 강대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의 생존과 관련된 안보가 통상의 카드로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굉장히 위험에 빠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 이 전작권 환수 문제를 그 관세 협상과 묶어서 그런 패키지 딜로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고 또 지금 현재 그 새로운 그 이재명 정부에 그 외교 정책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종석 국정원장 이런 반미의 상징적인 인물을 중용하거나 네. 나토에 불참하거나 또 이런 전작권 환수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네. 또 중국의 전승절 참여를 뭐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네. 아마 미국 입장에서는 이 뭐 전통의 우방국인데 앞으로 혹시 우리 이 우방이 친중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우려를 상당히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을 불식시켜야 합니다. 네.
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한 협상가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 미국의 전통적인 대통령과는 다른 전략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합니다. 관세도 마찬가지고요. 안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굴종 없는 동맹 그리고 원칙 있는 통상 마지막으로 책임 있는 안보 이 측면을 가지고 실용 외교와 책임 안보를 이루기 위해서 저는 이런 전략을 택했다고 보는데요. 굉장히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는 뭐 저희가 뭐 선진국이라고 해서 뭐 눈치를 본다든지 퍼주기식 협상이 아니라 책임 있는 동맹국으로서 우리도 당당한 입장을 밝힐 수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 전자권 환수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주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굉장히 지금 많은 부분을 이제 국방비로 사용하고 있고요. 북한에 비해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제 국방비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이제 한미 간에 이제 좀 어느 정도 논의가 있었던 것인데 네. 이 부분을 지금 경제적인 것을 사실 트럼프가 먼저 던졌어요. 그럴 때 그럼 우리는 안보 쪽도 같이 협상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도 있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주면서 우리의 기업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저는 최적의 협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결국 이 시간이 다가오고 말았는데 아쉽지만 오늘이 두 분과 함께하는 여심저격의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 항상 오프닝 멘트 때 제가 뭐 초유의 사태, 사상 뭐 최초의 이런 식으로 오프닝을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정말 한국 정치의 격변기 작년 11월부터 한 8개월간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길게 느껴졌고 또 중요한 시간이었는데요. 두 분의 소회를 한 말씀씩 들어볼까요? 우리 정은혜 의원부터요. 네, 우리가 뭐 박수 칠 때 떠나라 뭐 이런 얘기도 있죠. 그래서 지난 8개월간 그 계엄과 탄핵 속에서 하루하루 막 아침에 점심에 막 네. 대본이 바뀌기도 하고 가슴 졸이면서 왔죠. 예, 내용이 바뀌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작가님들, 앵커님들, 여기 스태프분들 다 너무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8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너무나 많이 서로가 배우고 성장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저희가 이제 여심저격이 또 마지막 이제 시간인데요. 이 시간이 저는 오히려 더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나의 출발이 아닌가 싶습니다. 꽃이 지는 거는 다음 해에 피기 위해서 지는 거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음 해에 다시 또 꽃을 피울 네, 수 함께 있도록 꽃을 피울 수 또 좋은 있었으면 기회에 또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혜란 대표님께서도 가슴앓이 많이 하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이 모든 이슈를 여당일 때는 야당의 입장을 들어보고 또 야당이 된 다음에는 여당의 입장을 들어보고 이렇게 한 것이 굉장히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기회에 또 나이 차이 또 이런 정당에 대한 또 정치에 대한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또 소중한 인연으로 이렇게 우정을 쌓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다고 생각하고 네, 앞으로도 계속 뭐 이렇게 됐으면 이 인연이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눈물이 맺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꼭 한번 우리 네.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전 이런 거 물어보지 말라고 제가 부탁까지 했는데 이렇게 네, 아니, 두 분께서 이렇게 네. 마지막으로 우리 모든 국회 방송 스태프들을 위해서 네, 이렇게 우산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보면은 저희 셋의 얼굴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또 보면 왕관도 써져 있고 별도 반짝이고 있는데 빨강과 파랑의 합이 또 보라잖아요. 네. 참 의미 있는 여야의 화합으로 기억될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별이 반짝이고 있는데 우리 여심저격의 스타였던 두 분을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만나고 앞으로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혜란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한 여심저격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